예, 장돌이, 장돌이. 그 6월 3일 건가? 네. 자, 심장이 약하신 분이나 노약자 여러분들은, 예, 시청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장돌이, 바다에서, 화장실에서, 지하철역에서, 뭔지 알겠죠? 예,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잠실역 살해 사건, 그리고 이 구의역 청년의 죽음, 그 다음에 이 남양주 공사장에서, 그리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20대, 예, 정말 이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음은 어디냐, 이러면서 살고 있는데,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다음은 프랑스 이러고 계신다. 6월 1일 거네요. 6월 1일, 2일 거? 예. 아, 참, 어, 그래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거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오늘 거. 예. 6월 3일치 그 장도리는, 박순찬 화백이, 여러분, 대통령께서 순방 중인 프랑스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라고 물었더니, 예. 마리 앙뚜아네트, 나치 부역자 처단, 폭정왕 처단, 시민혁명, 단두대 처형, 혁명,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화가 나신 거예요. 외교부, 부들부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이, 조심해야지. 권력자 화나게 하면 훅 간다. 파리에서 실종된 김영우. 예. 이 마지막 컷이, 예.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죠? 예, 마지막 컷이 뭔지, 예. 끝내주죠. 이 김영욱이라는 사람이 박정희 오른팔이었어.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박정희 비리를 함께 하다가, 뭐에 틀어져가지고, 얘가 이제 미국의 그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게 프레이저 상원의원이, 박정희의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한 로비에 대한 청문회를 할 때, 가가지고 이 김영욱이 전부 다 증언을 한 거야. 박정희의 비리를. 그랬더니만, 박정희가 프랑스로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라졌다. 뭐 실종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무슨 이렇게 고기 가는 데에다가 갈아버렸다라는 소문도 있고. 근데 이제 아니다. 그 당시에 김여국을 산채로 데리고 와서 박정희가 직접 총으로 쐈다. 이런 증언이 엇갈린 증언이 있는 그 김영욱. 김영욱 회고록을 써가지고, 예, 그 김영욱 회고록을 써서 박정희의 비리를 폭로했던 사람이 김영욱인데, 좌우지간이 김영욱이, 예,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실종된 김영욱을 딱 앉혀가지고, 예, 예, 그냥 웃자고 한 거예요, 웃자고. 예. 근데 분위기가 갑자기 막, 서늘해지는데? 등골이 오싹해지는걸? 예. 산속에 생매장 당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때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뭐 증언을 한 내용에 의하면 산채로 데리고 왔다. 짐칸에, 화물칸에 실어가지고 산채로 끌고 와서 박정희가 직접 쐈다. 그런 증언이 또 나왔어.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뭐 산속에 묻었는지 어쩐지 잘 알 수가 없죠. 좌우지간 김여국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예, 공식적으로는 실종된 상태이고, 뭐 폐차장에서 살인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뭐 무슨 사료를 가는 데에다 갈아버렸다는 얘기도 있고, 김영욱 얘기로 마무리를 했던, 자, 좌우지간
아유, 지금 생각하니까 섬찟한 거야. 어휴, 프랑스에 바로 얼마 전에 누구누구 갔었는데 큰일 날 뻔했네, 그냥. 예. 시간이 겹쳤으면 어쩔 뻔봤어. 네. 자, 그래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먼저 이제 다음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유, 이것도 우리 시청자들 많이 화날 것 같은데, 혹시 국민연금 얘기 들으셨나? 예. 국민연금이, 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할 때, 작년이었지? 작년에 삼성물산 합병할 때, 이건희 편드느라고, 그거 이건희네 아들 이재용이가 몇 천억의 이익을 보게 하려고, 거기 이제 거두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의 재산 581억을 손실을 봤다는 얘기. 들으셨나? 예. 이 국민연금에서 작년에, 이건희 재산을 이재용한테 넘기려고 삼성물산 합병하는 과정에서, 예, 삼성, 이재용 가문을 편들다가 국민의 재산 581억을 손실을 보고, 이재용은 3천 몇백억의 이익을 봤다. 이것도 기사를 또 보여줘야 되잖아. 그죠? 그냥 말로만 하면 또 이 삼성 알바들이 들어와갖고 또 지랄할 거 아니야. 그죠? 아유, 이건, 예. 국민연금 삼성물산의 합병을 거들다가 581억 손실. 예. 고법의 결정대로 재산정 때는 총수 일가가 3,718억을 추가로 이익, 이건희 일가가 3,718억의 추가 이익을 보는 이 합병을 돕기 위해서 이 국민연금이 손실을 581억이나 봤다. 삼성그룹 주가 조작 국회에서 조사해야 된다. 국민연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게 누구냐면 더민주 재윤경이라는 왜 여자 똘똘한 경제 전문가 있잖아. 똘똘한 경제 전문가, 한겨레 신문에 경제 전문 기사 썼던 그 사람인데 이번에 이제 의원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찾아낸 거야.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물산의 불리한 합병 비율이 적용돼 삼성그룹 총수 일가는 3,700억 원가량의 추가 이익을 얻은 반면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580억 원의 손실을 봤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결정한 삼성물산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을 토대로 합병 비율을 재산정했더니 삼성물산 대 제일모직 주식의 합병 비율이 1대에 0.403으로 추정됐다고 2일 밝혔다. 실제 합병 비율은 1대 0.35였다. 고법은 삼성물산의 주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돼 주식 매수 청구 가격 결정 때 삼성 총수 일가의 이익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합병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일가는 기존 합병 비율에 따라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 30.42%를 확보했다. 하지만 0.403의 합병 비율을 적용하면 삼성 일가의 삼성물산 지분율은 29.22%로 1.20포인트 떨어진다. 줄어든 지분 가치는 3,718억 원에 이르러 그만큼 이득을 본 셈이다. 제 의원실은 고법이 제시한 2014년 12월 18일 기준으로 1월 1일 주가를 따져 옛 삼성물산의 합병 가액을 구했다. 또 인수 기업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합병 결의일인 지난 5월 23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건 전문 용어라. 예. 전문 용어라서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좌우지간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가입자들,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될 국민연금이 석연찮은 행보로 국민 자산에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이와 관련한 책임론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순탁 회계사는 내가 만든 복지국가 정책위원은 국민연금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소중한 연금 재산에 손실을 발생시켰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홍보팀은 삼성물산 합병 찬성은 기금운용 절차에 따라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것도 털어야죠. 왜냐하면 국민연금 이 기금운용본부에 임명하는 게 누구겠어? 임명하는 게 이게 박근혜 정부야. 정부에서 이걸 결정하는 거,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거 철저히 책임자를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런데 국민연금이 이것만 한 게 아니네. 그동안 그 국민살인범 옥시에다가 861억을 투자했었다네. 그동안 국민연금이 국민 죽이는 옥시에다가 861억 원을 투자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예. 옥시에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이 또 가습기 살균제 또 하나의 주범 홈플러스의 모 회사가 누구야? 테스코? 그 테스코에다가는 337억을 투자했다네. 국민의 이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국민연금이 이렇게 개짓거리를 하고 다니는데 관리 감독해야 될 박근혜 정부는 뭐 했을까요? 해외여행 다녔죠. 국민 세금으로 꽃가옷 지어 입고 해외여행 다니느라고 국민연금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는데 뭐 했는가. 정말 화가 나죠. 예. 아유, 단두대 하나 수입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한 오늘입니다. 아니 그냥 단두대라는 그냥 프랑스의 상징적인 그걸 한번 그냥 구경하고 싶다 이거지. 구경만. 자, 그러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에 가장 유명했던 사건은 뭐였어요? 강남역 살인사건. 그죠? 지난주 초였나? 지지난주였나?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어마어마했잖아요? 그죠?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어마어마하고 뭐 남녀 대결 구도로 가면서 그때 언론에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뭐였어? 여혐이라는 단어. 여혐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막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라는 둥 이러면서 남녀 대결 구도로 갈라 그랬는데 강남역 살인사건 얘기가 쑥 들어갔어. 왜 쑥 들어갔을까? 갑자기. 내가 뭐라 했어? 강남역 살인사건 문제에 분노하시는 분들은 차별금지법에 찬성해야 된다.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김치녀, 된장녀 이런 여혐 표현 못 쓴다. 그리고 뭐 종교적인 차별이든 뭐 성적인 취향에 대한 차별이든 이거 전부 다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강남역 살인사건이 싹 들어갔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의견이 모아질까봐 뉴스에서 사라진 강남역 살인사건. 그 다음에 이 구의역 사고, 요거 조금 이따 다시 하고, 이번에 이 남양주 사고는 어저께 아침에 어마어마하게 나왔어. 막 현장에서 계속 2시간 동안 똑같은 인터뷰가 나왔다니까? 자, 그랬는데 갑자기 남양주 사건 얘기는 쑥 들어가 버렸어. 뭐 때문에? 원청업체하고 하청업체의 문제로 댓글이 달리니까. 이게 건설계에 하청체제를 없애야 된다. 이게 하청제도가 언제 생겼냐면 이것도 IMF 때예요. IMF 때 대기업들이 그전에는 비밀리에 비공식적으로 하다가 공식적으로 하청을 합법화했어. 그래갖고 중소건설회사를 살려줘야 된다고, 키워줘야 된다 그러면서, 육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청제도를 공식적으로 공인하게 한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 지금 십몇 년 동안 이 하청건설 제도가 시스템이 굳어지면서 지금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 원청업체가 포스코 건설인데 요게 또 이 포스코하고 지금 정부하고 이게 애매모호한 상황이잖아. 왜냐면 이게 또 이 포스코 비리하고 관계되어 있어. 이 포스코 비리는 또 뭐하고 관계되어 있느냐? 요거는 따로 다뤄야 돼요. 포스코 비리 부분은 굉장히 큰 얘기라서 다시 또 다루는데 좌우지간 포스코 비리의 정점에 누가 있어? 포스코 비리 정점에 이상득이 있어. 포스코 비리 정점에 이상득이 있고 그 포스코 비리를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수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서 애먼 포스코 직원들만 전부 다 또 자르려는 그런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좌우지간 그 포스코의 건설 분야
포스코는 원래 포항제철이잖아. 그리고 이 포스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그 수사 대상이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막대한 어떤 정치 자금을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 그 포스코 비리에 이상득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 자, 그런데 좌우지간 이번 남양주 사건은 원청업체가 포스코다. 근데 이 포스코가 전혀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주면서 일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이 그 남양주 사고에서 죽은 사람들이 모두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 모두가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라는 건 뭐냐? 그날 고용된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날 고용된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된 업무 지시를 못 받는다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전날 이번에 가스 폭발의 원인이 그 전날 그 산소통을 쓰는 어떤 공사를 하고 그 산소가 남은 가스통을 그냥 방치한 채 공사가 중단이 됐다는 거야.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꼭두새벽부터 막 시간이 없다고 서두르 하러니까 새벽 시장에서 온 사람들이 불 딱 켜자마자 폭발해버린 거래. 그러니까 이게 이 하청업체에서 제일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밑바닥에서 일을 하는데 원래 이 일을 할 때요. 그 지하 13m 안에서 이번에 폭발이 일어났는데 13m인가 21m인가 거기에 환풍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됐대. 근데 환풍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야. 그 폭발로 뛰어오른 환풍기에는 전혀 그 불에 탄 혹은 폭발의 흔적이 묻어있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 밑에 여기에서 폭발하면서 그 힘으로 밀어 올릴 때 중간쯤에 어디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그 환풍구가 위로 올라와서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열악한 이 15m에는 환풍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가스가 가라앉아 있다가 이번에 사고가 터진 거다. 좌우지간 남양주 사고는 결국 건설업계의 하청 관행, 건설업계에 너무나 당연하게 일상화되어 있는 하청 관행을 해결해야 될 문제야. 근데 언론에서는 뭐라 그래? 안전불감증. 그죠? 남양주 사고는 아예 다루지도 않고 그러면서 안전불감증 얘기로만 몰고 가는 거야. 건설 현장에 안전불감증이 문제라고. 아 씨발 이게 안전불감증의 문제냐고. 원청업체가 원래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거기 원청업체 직원이 규정상 있어야 될 직원이 없었다며. 이게 하청 관행의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하청은 뭐냐면 원래 원청이 모든 걸 주도하고 그리고 옆에서 그 보조적인 일만 하청업체에다가 동원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청업체에 다 맡겨버리고 원청이 신경도 안 썼다는 거야. 원청업체가.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한 지시 감독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인명사고가 터졌는데 4명이나 죽었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추모 열기가 안 일어나냐고. 구의역 사고나 강남역 사고는 막 추모 분위기가 일어나더니 왜 이 남양주 얘기는 그냥 빨리 묻어버리냐고. 똑같이 죽은 목숨들인데 왜 그 남양주 이야기에 대해서는 추모 이야기가 없어. 남양주 공사 현장이 멀어서 그런가? 좌우지간 구의역 사건도 그래요. 구의역 사망 사건도 지금 이게 봐봐. 계속 나오는 게 뭐야? 메피아라는 얘기가 나와? 자, 그러니까 강남역 살인 사건은 언론에서 여성 혐오 사건 이걸 논쟁으로 계속 만들었잖아. 그 다음에 남양주 사건은 안전불감증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 구의역 사건 같은 경우에는 메피아 얘기를 하고 있어. 서울 메트로 출신의 그 낙하산들이 문제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그들에게 몰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죽은 김구는 144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메피아들은 연봉 6천을 받았다. 월급 350에서 400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메피아를 죽여버려야 된다면서 막 지금 얘기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아무도 이 사건의 본질적 책임자를 얘기를 안 해. 이번 문제가 생긴 건 누구 때문이야? 이명박 오세훈 때문이야. 이명박이 서울 지하철 공사를 나눈 거 아니야. 그 서울 메트로하고 도시철도 공사로 나눈 게 이명박이야. 그래갖고 이 서울 메트로를 만들었는데 그 뒤에 이 오세훈이가 서울 메트로의 그
기능을 줄여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이 지하철 공사가 원래 노조가 셌어. 인력이 많고 그 똘똘 뭉쳐갖고 노조 활동을 하니까 그 노조를 죽여버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인력 감축을 한 거야. 어떻게 했냐면 그때 그 지하철 공사에 연한이 오래된 노동자들더러 이 하청업체로 옮겨서 여기서 그 안전 업무를 봐라. 그래갖고 그 당시에 지하철 노동자들을 강제로 거의 물론 자원이지만 형식은 자원이지만 조직을 슬림화해야 된다는 이름으로 한마디로 인원 감축을 한 거야. 인원 감축을 해가지고 내보낸 거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건데 마치 그게 그들이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근데 연봉 6천인데 어떻게 350을 받지?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350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40%의 매피아들이 40%의 매피아가 모든 원흉이라고 몰고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번 사건은요. 한마디로 이 오세훈이 외주화를 해버리는 바람에 공공서비스의 안전점검 안전점검 업무를 외주화한 게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매달 70억씩이 해마다 70억이 나갔는데 그 돈이 실제로 그 뒤에 또 스크린도어를 달았잖아. 스크린도어를 모든 역에다가 강제로 단 게 이명박 때라고. 이명박 때 모든 역에 의무적으로 스크린도어를 다 달게 했잖아. 그러면서 결국은 스크린도어의 관리 업무가 외주업체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이 됐는데 이 조선일보 이 썩을 놈들은 그동안에 뭐라 그랬어.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두 번이더만 전화 통화하느라고 기차가 들어오는 걸 못 들었다. 작년 8월에도 그랬대요. 작년 8월에 22살짜리 청년이 죽었을 때도 조선일보에서 전화 통화하느라고 들어오는 기차를 못 봤다. 그래서 죽었다. 그렇게 기사가 났었대. 그런데 경찰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그때 통화 중이 아니었다는 거야. 이번에 김군도 전화 통화 안 했는데 이놈들이 똑같이 전화 통화하느라고 들어오는 전철을 소리를 못 들어서 죽었다. 이러면서 싹 말을 돌린 거야. 그래서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공식적으로 바로잡겠다. 전화 통화는 없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지금 정정 보도를 했어.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이번에 구의역 참사, 구의역의 김군 참사가요. 예. 뭘 또 그림을 그려서 적어줘. 이걸 무슨 그림으로 그려. 그림 그릴 일이 없는 건데. 이번에 구의역 참사 알고 보니까 이인영 의원이 구의역 참사 같은 게 맨 처음에 발생했을 때 이게 세 번째 사건이라며 처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런 사고를 재발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었었다며.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 새누리당이 협조 안 하는 바람에 그 법안이 이번에 자동으로 폐지됐다는 거 아니야. 19대가 마감하면서 자동으로 폐지됐다고. 예. 김군 작업 중 통화했다는 조선일보 바로잡습니다. 내고 유족에게 사과했다. 기사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 이인영 선수 기사 좀 갖고 와봐봐. 이미 이 19대 때 이런 구의역 참사를 막기 위한 법이 제출이 됐었는데, 법안이 제출됐었는데, 여야 간의 힘겨루기 중에 없어졌다. 그걸 왜 공동 책임으로 몰아가냐고. 야당에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누가 반대한 거야? 여당이 반대해서 안 된 거잖아. 응. 하여간 이제 이 조선일보가 바로잡습니다 하면서 스크린도어에서 죽은 청년이 전화 통화를 하느라고 죽었다라고 얘기했던 거 바로잡는다 이렇게 조그맣게 기사 냈다는 거고요. 예. 잠깐만. 물론 이게 이제 중앙일보 기사라서 조금 찝찝한 면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들이 여야 싸잡아서 비난했구만. 구의역 방지법 정쟁에 묻혀 19대서 폐기.
이게 왜 정쟁에 묻힌 거야? 새누리가 반대한 거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방지할 법안이 이미 19대에 제출됐으나 여야의 무관심 속에 자동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외주를 금지시킨다라는 이인영 의원이 그 19대 때 법안을 냈었대.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의원이 지난 2014년 10월 철도, 도시철도 등 안전, 생명과 관련된 업무는 외부 용역을 금지하고 직접 정규직 근로자들만 고용하도록 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법을 제출했다. 이인영이 일은 잘해. 더민주 의원이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이 이런 사람이야. 근데 뭐 얘가 뭐 이인영 의원이 비열하다고? 문재인을 돕지 않아서 비열한 사람이라 떨어뜨렸다며. 아유. 좌우지간 이인영이 이런 법안을 제출했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질 못했다. 당시 이 의원은 법안을 내면서 외주 용역에 의한 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 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 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도 용역업체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2인 1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3월 단 한 차례만 법안을 심의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에서 전문직 뿌리산업, 즉 주조금융 용접, 소성 가공, 표면 처리, 열 처리 등 6개 기술 분야의 파견 근무를 확대하는 파견 법안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의원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파견법에도 철도 등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파견 근로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계속해서 이인영이란 사람은 파견 근로를 금지하는 법안을 계속 만들어 왔던 거야. 근데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 없었어? 여기에 국민들이 이인영이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노력해 왔던데 관심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도리어 이 친노들이 이인영더러 비열하다는 둥, 음흉하다는 둥 욕이나 했었지. 이 구의역 사건의 본질은 결국 파견 근로의 문제잖아. 외주, 안전 업무의 외주화와 그리고 이 파견 근로의 문제점이잖아. 이걸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 한번 가져줬냐고. 그래놓고 여야 싸잡아서 욕했잖아.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는 둥. 2014년 10월 22일에 이미 이런 법안을 낸 거야. 역시 새누리당에서는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 중 철도 외에 수도, 전기, 가스 사업을 안전과 관련한 업무로 규정해 용역을 금지하는 부분에 반대했다. 이거 봐! 누가 반대했어? 새누리당이 반대한 거 아니야. 새누리당이 반대해가지고 이게 통과가 안 된 건데 이게 무슨 여야 간의 정쟁으로 안 됐다고 그래. 그 나쁜 새끼들이라니까 기사를 쓰는 것들이. 여기에 뿌리산업 근로자에 대한 파견 업무 허용 논란. 이건 누구야? 새누리당이 지금 이걸 찬성하고 더민주는 반대한 거 아니야. 뿌리산업 근로자는 파견 업무를 허용하면 안 된다. 그게 야당의 입장이고 새누리는 파견을 허용해야 된다. 파견직을 늘려야 된다. 그게 박근혜와 새누리의 입장이잖아. 이 잡짓거리 때문에 이렇게 그 귀한 목숨이 죽은 건데 매번 똑같다고 욕하고 지랄이잖아. 이게 새누리당은 파견 업무를 더 확장해야 된다 그러고 더민주는 파견 확장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두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그랬던 정치권이 앞다퉈 구의역 사고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아주 표현이 말이에요. 더민주는 일관되게,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은 일관되게 이걸 주장하는 거야. 새누리당이 그동안에 반대해왔던 거고. 근데 이것 봐. 여기서 딱 새누리 이완영 의원이 그러면서 딱 새누리당에다가 강조를 하는 거야.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후인 지난달 30일 철도 도시철도의 여객 운송 업무 등의 외부 용역 파견을 금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인영 의원도 직접 고용법, 파견법 등을 폐지키로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이거 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기사 보세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을 기사에서 일부러 강조했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이라고는 강조 안 했어.
그래놓고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요게 중앙일보식 기사 쓰는 거야. 당 최고위에서 파견을 금지할 생명안전 업무를 법으로 정하자는 요구가 파견 업무를 늘리겠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해 폐기되고 말았다라고 지적했다. 이게 언론에서 어떻게 더민주를 죽이느냐예요.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을 검색을 하잖아요. 구의역 방지법 이렇게 검색을 하면 뭐가 나오느냐? 더민주 구의역 사고 방지법 7개를 패키지로 발의하기로. 이런 거는 보도 안 해. 새누리당에서 보도했다는 건 강조해서 쓰면서 더민주에서 지금 구의역 사고 방지법 등 7개를 패키지로 발의하기로 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강조를 안 하잖아. 이게 언론의 프레임이야. 그러니까는 이 뉴스를 제대로 안 보는 일반인들이 야당이나 여당이나 똑같아. 그렇게 욕하는 게 그걸 노리는 거야. 그걸 노리려고 일부러 이런 식으로. 정말 언론이 썩어 빠진 거죠. 더민주 구의역 사고방지법 7개를 패키지로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 사고의 원인을 간접고용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에는 정규직을 투입하도록 하는 7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내가 그랬잖아. 을지로위원회라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냐. 관심이나 있었냐. 이 사람들이 19대 때도 내나 이런 법안을 만들려고 애썼는데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매번 안 됐던 거 아니야.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와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무분별한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공공부문부터 위협의 외주화 문제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을지로위원회 첫 번째 입법활동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우리 경제는 경영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인력 감축, 고용 유연화 등 온갖 형태의 비용 절감이 당연시되고 있다며 가장 많은 산업재해 업종인 건설과 조선에 가장 많은 비정규직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판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번 구의역 사고의 원인을 무분별한 외주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제 경영 효율화를 앞세운 무분별한 외주화, 인력 감축은 없어져야 한다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시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명명한 7개 법안을 패키지로 발의할 예정이다. 대개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7개 안은 생명 안전 업무 종사자의 직접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거는 이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고, 산업안전보건 일부 개정법, 이거는 한정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철도안전법은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이하경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김경엽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절대로 메일에 안 나와. 이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에는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사업 중 국민의 생명 안전 업무와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사 선박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업무의 경우 기간제 및 파견, 외주 용역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경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됐다. 한정혜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사내 하도급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사업주의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철도안전법은 김상희 의원의 철도안전법은 철도 차량의 정비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안전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외주화를 금지하고 철도 운영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이다. 이하경 의원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안전과 관련한 작업의 경우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을지로위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 같은 법률안들이 폐기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전국에서만큼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사회적 조건 때문에 파견과 외주화가 대폭 확대되면 사고가 안 멈춘다며 새누리당이 이런 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회적 타살에 참여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도 새누리당의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며 이번에는 여소야대니까 우리가 힘있게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왜 이런 더민주 의원들을 새누리당이랑 똑같다고 욕하냐고. 지금 엊그제부터 요원들이 쫙 펼쳐가지고 더민주나 새누리나 똑같다. 그러면서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국회의장에 출마하겠다는 새누리당 정가윤인가 뭐가 나와갖고 아침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국회를 해산해버려야 된다고. 그게 새누리 수준이야. 국회의장에 새누리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인간이 국회를 해산해야 된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랄? 지네들이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언론이 이래서 문제예요. 지금 야당은 일을 하겠다라고 19대부터 노력했어. 그걸 방해한 게 누구야? 새누리당 아니야. 그럼 새누리당을 존나 까야지. 그게 언론이지, 씨발. 여기서 씨발은 씨의 발을 얘기하는 거야. 씨에서 이제 발이 나와야 이게 뿌리를 내리고 건강한 나무가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언론이 건강한 나무로 자라려면 씨에서 발을 내려야 된다 이런 뜻이야. 여기 아니야. 이 시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자, 이게 지금 시청자는 아까 3,600이 넘게 봤는데 추천은 2,880분이다. 한 600명이 오늘 밤에 일어나갖고 빤스를 빠는 사태가 벌써 발생할 듯한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더민주 귀를 의식게 하는 충격적인 막말 이게 무슨 얘기냐? 친박 정가뵰 하다 안 되면 국회를 해산해버려야. 내가 어젠가 그젠가 얘기했지. 박근혜가 원하는 거 국회 해산이라고. 박근혜파가 원하는 거 국회 해산이라고. 지금 국회의장에 나오겠다는 새누리 친박 정가뵰이가 국회를 해산해버려야 된대. 얘네가 국회의장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이거야.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하고 싶은 이유는 국회 해산하려고. 국회를 해산해버리려고. 친박 5선 중진 정가뵰 새누리당 의원이 3일 난항을 겪고 있는 원구성 협상과 관련 하다 안 되면 결국 국회를 해산해버리든지 해야죠 라며 국회 해산을 주장. 여러분 봐봐요. 어제 우상호 의원이 지금 이제 원구성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국회의장을 누가 할 거냐야. 지금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회야. 왜 그러냐 하면 법사위원회는 모든 국회 본회의로 상정되는 법안을 최종 심의하는 곳이야. 그래서 법사위원회를 모든 법이 통과해야 되는 거야. 근데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법은 법사위원회에서 폐기된 법안은 누가? 국회의장이 상정할 수 있어. 그래서 국회의장하고 요 법사위원장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하고 이 법사위원장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두 개, 예결위원장하고 또 하나가 뭐지? 또 하나가 뭐였어? 더민주에서 하려고 했던 게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이거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예결위원장은 왜 중요하냐? 예결위원장은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은 왜 또 중요하냐? 행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예산안을 짜가지고 와서 이걸로 막 날치기 통과를 하려고 그럴 때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게 그게 예결위원장이야. 그래서 예결위원장, 법사위원장, 그 다음에 국회의장 이거는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야당이 가져야 될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에 왜 국회가 이제까지 어벙했냐 하면 열린우리당이 압도적인 여당일 때 빼놓고는 언제나 여당이 국회의장을 했다는 거야. 열린우리당,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던 그때 그 국회의장이 그때만 야당이었고 나머지는 언제나 여당이 국회의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는 임무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는 임무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을 야당이 해야 된다. 이게 더민주의 의견이야. 그리고 법사위원장. 이게 지금 이 법사위원장을 그때 박영선이 맡았던 거 아니야. 그래서 모든 법안을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통과시키려는 문제가 있는 법안은 법사위원장에서 폐기시키고, 그리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법안은 위로 밀어붙이고, 이러려고 지금 법사위원장을 달라. 그런데 그러다가, 그리고 원래 법사위원장은 언제나 야당목이었대. 국회의장을 여당이 갖고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졌는데, 이번에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걸 뭐라 그래, 협상안을 낸 거야. 국회의장을 우리가 가질 테니. 왜냐하면 국회의장은 왜 필요하냐? 직권상정을, 지난번에 정의화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했잖아.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반대했던 이유가, 그게 국회의장이 무슨 협박을 받았는지 직권상정을 해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야,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듯이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야당이 갖겠다. 그러면 대신 법사위원회를 포기하겠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협상안을 낸 거예요. 근데 새누리당이 뭐라 그랬어? 자기네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전부 다 하겠다. 이거는 지금 협상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새누리당의 주장 봐봐. 새누리당이 그 네 가지를 다 지네가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그래서 지금 원구성이 안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지금 이제 더민주가 얘기하는 건 둘씩 나눠 갖자. 그걸 얘기하는 건데, 새누리당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자기네가 다 가져야 된다는 거야. 2당 주제에. 얘네들의 전략이 뭐겠어? 목표가 뭐야? 원구성을 못해서 국회를 해산하려는 게 목적이야. 지금 원구성을 방해하는 목적이 뭐냐면, 원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이게 목적이야. 그래서 새누리당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깽판을 치고 있는 거야.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제일 중요하니까 두 개를 하나씩 나눠 갖자라는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구성을 계속 반대하고 계속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시간을 끄는 이유가 뭐냐면, 원구성을 못했으니까 국회를 해산하자. 내가 뭐라 그랬어? 얘네가 선거구 협상 안 해주면서 시간을 끌었잖아. 그 이유가 국회의원 선거 안 하려고 그런 거였다. 기억나지? 새누리당이 지난 봄에 선거구 확정을 해야 되는데, 선거구 확정을 안 하고 필리버스터를 막 띄워주면서 선거구 확정을 계속 미뤘잖아.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내가 중단해야 된다 그랬잖아.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으면 총선거 못한다. 그러면 국회가 자동으로 해산된다. 얘네는 지금 일관되게 국회 해산을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기억나지? 그 필리버스터 사건. 2월 말에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어. 그래서 3월 1일까지 막 신나겠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김종인이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된다 그래. 근데 이종걸이 왜 중단하냐고 막 시비 걸고 있어. 거기서 한번 싸움이 있었어. 중단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김종인이 들은 거야. 쟤네가 노리는 건 선거구 확정을 못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선거구 확정안 통과를 안 시켜서 5월 말이 되면 자동으로 국회 그 시간을 끌으면 3월 10며칠인가 3월 11일인가 그때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으면 선거를 못하는 거야. 해외에서 선거를 못하기 때문에 선거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야. 그걸 노리고 얘네가 선거구 획정을 안 해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새누리당 안으로 선거구를 획정해가지고 통과시킨 거예요. 그 이유가 새누리당은 선거를 안 하려는 게 목적이었어. 왜? 국회를 해산시키려는, 국회를 마비시키는 게 목적이야. 그랬는데 그때 김종인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고, 그래서 결국은 필리버스터가 야당이 막 점수 올라가는 거였는데 그걸 포기하고 선거구 획정해갖고 선거를 치렀잖아. 그래서 123석, 그러니까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기적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지금 원구성을 안 해주는 이유는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거야.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원구성을 못하는 국회는 해산돼야 된다. 그게 지금 새누리당과 언론의 목적이야. 난 오늘 이 얘기를 볼 때까지 몰랐어.
도대체 왜 이렇게 원구성을 안 해주냐? 왜 이렇게 그 새누리당이 이렇게 개소리를 하기 전까지는 도대체 목적이 뭔지 몰랐어. 목적이 이거야. 하다 안 되면 국회를 해산해버려야 된다. 이게 지금 국회의장 나오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새누리당 국회의장 돼봐. 국회 해산하겠다 그러지 않겠어? 아직도 국회 해산을 꿈꾸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이번 주에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 어제 그랬잖아. 이번 주부터 이상하게 국회를 여야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다. 기억나지? 네, 이번 주부터 이상하게 국회를 여야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특혜 얘기가 막 나오고 그죠? 그러면서 국회를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여론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 목적이 뭐냐? 국회 해산을 유도하는 거야. 밥그릇 싸움이라고 막 그러면서 이게 뭐야? 국회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감을 심으려는 거야.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세비 반납해라 뭐 이러면서 얘네들이 지금 노리는 게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거야. 야, 내가 어제 그 얘기 했잖아. 오늘 이게 인증이 된 거예요. 자, 추천 빨리 하고 보세요. 기가 막히죠? 어때요? 이번 주의 흐름이 이상하게 국회를 비하하는 그런 내용이 막 나오면서 실제로 지금 새누리당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 제2당이 된 주제에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자기네들이 다 해야 된대잖아. 이게 미친놈들 아니냐고. 그런데 그 내용을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 그러면서 원구성을 못하는 여야 의원들이 밥그릇 싸움에 여념이 없고 특혜를 내려놓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야. 이 새끼들의 목적은 뭔데? 이 새끼들의 목적은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막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국회를 해산하자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나한테 딱 걸렸네. 근데 나한테 딱 걸린 거야. 아,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와? 여보세요? 네?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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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지금 딱 설명하는 거 들으니까 어때요? 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딱 보이지? 그지? 솔직히 나도 몰랐어. 방금 알았어. 방금 말 나오는 거 보면서 그런 줄 알았어. 야, 맞는 거 같죠? 뭔가 이상한 낌새는 있었는데 도대체 얘네 목적이 뭔지를 몰랐어. 근데 설마 했는데 이게 지금 친박 5선 중진 정가윤 새누리당 의원이 3일 난항을 겪고 있는 원구성 협상과 관련 하다 안 되면 결국 국회를 해산해버리든지 해야죠라며 국회 해산을 주장.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지네 아버지, 그 박근혜 아버지가 박정희가 이런 식으로 국회를 음모를 꾸며가지고 해산해버렸어. 지금 그 짓거리를 또 하는 거야. 지금 국정원에서 달았던 댓글, 좌익교수 댓글에 분명히 나와. 검찰 수사 과정에. 지금 이게 기소 내용은 아닌데 검찰의 기소 내용은 아니야. 근데 검찰 조사 과정에 나온 내용이야. 거기 국정원 직원들이 뭐라고 썼냐 하면 종신여왕제가 돼주십시오. 박근혜더러. 박근혜 아우라. 그러면서 종신여왕제가 돼주십시오. 이게 분명히 그 댓글에 있었어. 국정원 직원들이 쓴 댓글에 나와. 지금 박근혜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는 바는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박근혜가 종신 대통령 하는 거야. 국회를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헌법을 진들 멋대로 바꿔갖고 박정희가 그 짓거리 한 거 아니야. 헌법을 3번인가 지맘대로 바꾼 거 아니야. 이승만 박정희가. 헌법을 바꿔가지고 의원 매각제를 만들고 대통령 직선제를 폐기하고 박근혜가 지가 종신 명예직으로 가겠다. 그래서 지 멋대로 그 국회를 주무르겠다는 거 아니야. 박근혜가 지금 나가 있는 동안 이번 주를 넘기면 안 된대요, 원구성이.
그래서 우상호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는 얘기까지 한 거야. 원래 야당 몫인 것까지. 일당이 국회의장을 해야 되고 원래 야당이 제1야당 해야 되는 법사위원장인데 둘 중에 하나를 양보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새누리당에서 협상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이거 원구성 안에서 그거 핑계로 국회 해산하려고. 원구성이 안 됐으니까 국회를 해산한다. 지금 이러는 거야. 그 온우주가 도와주나 그런 말은 왜 자꾸 해요? 그 온 우주 한 사람이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인다라는 건 그건 어느 책에 나오는 대사야. 근데 왜 그 성스러운 대사를 박근혜한테 찍어붙여? 너 국정원이야? 매번 온 우주 얘기를 박근혜한테 찍어붙인 애가 있어. 우리 방은 블랙이야. 알아? 예. 좌우지간. 이 연금술사에 나오는 얘기야. 봐봐. 그래서 지금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추구하는 건 국회를 해산한다. 그리고 지들 멋대로 헌법을 바꿔서 내각제로 개헌한다. 그래서 내각제로 개헌해서 국회에서 총리를 내고 그리고 지금 저기 뭐예요. 현재처럼 소선거구 제도화에서는 새누리당이 유리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소선거구제로 자기네들이 영구 집권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야. 일본이 그런 방식으로 자민당이 40년, 50년 집권했어. 그걸 지금 노리는 거야. 그래서 국회를 해산하기 위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국회 비난 여론을 지금 조작 중인 거야.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야, 이 얘기하니까 지금 막 요원들이 들어왔어. 이 얘기하니까 요원들이 지금 막 들어와 있어. 예. 기가 막히죠? 이거 지금 내가 얘기하기 전에는 지금 이 얘기 나오기 전에 몰랐지? 그죠? 지금 이 얘기 나오기 전에는 자기도 모르고 지금 국회의원 여당 야당 싸잡아서 욕했지. 아니 진짜 아니 왜냐하면 요원이 들어와서 정치인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 여야가 똑같다는 얘기를 어젠가 그제부터, 그지? 어제 그제부터 여당 야당이 똑같다라는 말이 갑자기 채팅창에 늘어났어. 보신 분. 이게 월요일 화요일엔 적었는데 그 수요일부터 그게 나타났어. 그쵸? 예. 수요일부터 그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고 욕한 새끼들이 갑자기 늘어났잖아. 그게 요원이었던 거야. 이것들이 지금 추진했던 거지. 댓글원을 시켜가지고. 야, 이 새끼들 진짜. 근데 망치 부인한테 딱 알려주신 거 아니야.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방송을 진짜 밖에 나가서 하든지 해야지, 원. 아유. 예. 예. 내가 뭐 신청한 거 지금 봤는데, 나중에 얘기할게요. 예. 자,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자, 하던 얘기를 마저 합시다. 그래서요, 지금 자,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국회 원구성이 안 돼서 자기도 모르고 여야 싸잡아서 욕했던 사람 손. 아니, 블랙 안 할게. 지금 자기도 모르게 언론에서 여야를 막 싸잡아서 욕을 하니까 일하지 않는 국회는 뭐 세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둥.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비난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야를 싸잡아서 국회의원들을 욕했던 사람 손. 꽤 있죠. 예. 잘 모르고 막 덩달아서 여당 야당이 똑같다고 욕했던 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자, 지금 보니까 뭐가 문제인지 느낌이 딱 오시죠? 예? 이제
분명히 뭔가 느낌이 오시죠? 그죠? 지금 이번에 원구성이 안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새누리당이 개똥꼬집을 부리고 있다. 왜? 얘네는 지금 목적이 원구성 안 하는 거야. 국회를 마비시키는 게 목적이라니까. 이번 국회를 해산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합의 안 해줄 거다. 국회의장부터 모든 상임위원회 야당이 그냥 알아서 해라. 우리 그렇게 요구합시다. 아니 뭐하러 새누리당한테 줘야 되냐고. 안 그래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깽판을 치고 있는 새끼들한테 뭐하러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직을 줘야 되냐고. 그냥 야3당이 알아서 나눠 가져라. 야3당이 그냥 모든 상임위원회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국회의장 더민주, 부의장 국민의당, 또 하나 뭐 정의당 이렇게 주고 나머지 상임위원회도 더민주하고 국민의당하고 정의당하고 싹 나눠 가져. 뭐하러 새누리당한테 줘? 자, 앞으로 원구성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오거나 댓글 나올 때마다 새누리당한테 주지 마라. 부의장도 주지 말고 의장도 주지 말고 어떤 위원장도 주지 마라. 저 새끼들한테 주지 마라. 그냥 야3당이 나눠 가져라. 뭐하러 저것들한테 나눠주느냐. 법사위도 주지 마라. 왜 줘 그걸? 국회의장, 그 다음에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이건 반드시 나는 더민주가 해야 된다고 봐. 그래야 박근혜 만행을 막아내지. 찬성한 사람 손. 망치물 말이 맞다.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으니까 국회의장, 그 다음 모든 법안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법사위원, 그 다음에 박근혜가 지 멋대로 세금을 올리거나 지 멋대로 돈 쓰지 못하게끔 이 예결위원장 요 세 가지는 더민주가 반드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제가 그동안에 이제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다뤘어야 되는데 못했던 이야기들. 예,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 돼. 이렇게 해야 더민주에서 뭘 양보하더라도 폼이 나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치 더민주가 무슨 원구성을 방해하는 것처럼 이 박근혜 종편이 지랄 연병 떨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양보해주지 말라고 우리가 확 해줘야 더민주에서 한 개만 양보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야. 근데 매번 이렇게 하면 말이에요. 양보했다고 더민주한테 욕을 해.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더민주가 양보할 필요 없다란 얘기를 해주는 거지만 이거는 뭔데 새누리당이 더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거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야. 근데 이걸 꼭 또 못 알아듣고 무식한 새끼들이 나중에 왜 더민주가 양보했냐고 또 욕한다? 그러다 걸리면 뒤져. 지금 우리가 욕을 해야 되는 건 국민한테 심판을 받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국회의장 후보라는 게 지금 국회를 해산시켜야 된다는 개소리 하고 있는 걸 비판해야지. 자, 차기 국회의장직에 도전 의사를 밝힌 정가윤이 이날 CBS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한자리에 앉아서 서로 간에 주고받고 며칠 날밤을 새우든지 간에 그렇게 협상에 임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 의장을 맡아야 정부가 일을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동조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한테 주면 안 된다고. 박근혜가 지금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봐봐. 얘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하겠다는 이유가 그거야. 정부가 일을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공조하려고.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는데 왜 큰일 날 소리를. 사실 최근에 삼권 분립에 의해서 국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최근에 보면 국회가 식물국회로 변했다. 국회가 삼권 분립 때문에 식물국회가 된 게 아니라 새누리당이 모든 좋은 법안을 찬성을 안 해줘서 그런 거잖아. 삼권 분립으로 국회 권한이 강화돼서 식물국회가 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진행자가 이에 국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식물국회가 됐다고 보느냐고 황당해하자 지금 현재 국회 선진화법, 그 선진화법으로 인해 여야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서 결국 지난 19대 국회가 국민에게 19대 국회로 전락했다.
국회 선진화법 누가 만들었는데? 그 새누리당이 만든 거잖아. 뜬금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 시대를 주도적으로 만든 국회 선진화법 탓을 했다. 정 의원의 좌충우돌의 진행자는 여야 합의가 안 이루어진 거하고 국회의 힘 자체가 세진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정 의원의 국회 예산 주장은 헌법을 전면 부인하는 위헌적인 발언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65년 헌정사에서 국회가 해산된 것은 4차례로 첫 번째는 1960년 4.19 혁명으로 국회가 자진 의결로서 해산했다. 이때가 유일하게 자진 의결. 국회 스스로 해산한 경우야. 나머지 3번은 모두 쿠데타로 헌정을 유린한 군부 독재자가 강제로 국회를 해산한 경우다. 61년 5.16 쿠데타, 72년 유신 친위 쿠데타, 79년 12.12 쿠데타 때다. 요거 우리 외워둬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65년 헌정사에서 국회가 해산된 게 모두 4번인데 첫 번째는 60년 4.19 혁명 이후에 국회가 스스로 우리들은 이 자격이 없다. 자진 의결로 해산된 경우는 1번이고 5.16 쿠데타, 유신 친위 쿠데타 박정희가 2번이나 해산을 했네. 국회가 2번이나 해산을 했어. 박정희 혼자서. 4번 중에 4.19 혁명 때는 국회가 스스로 자격이 없으니까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해산을 한 거고 그리고 다시 선거를 한 거고요. 나머지 3번이 문제야.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 독재자가 강제로 국회를 해산한 경우다. 5.16 쿠데타 때, 그 다음에 유신 쿠데타 때, 그리고 12.12 쿠데타 때. 예. 그 국회를 2번이나 해산시킨 게 그게 박근혜 아버지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꿈이 국회 해산이야. 자기 아버지가 했던 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지. 친위 쿠데타가 뭐냐. 친위 쿠데타라는 게 유신헌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쿠데타라는 게 뭐야. 그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거야. 근데 그걸 스스로가 하는 거야. 스스로. 그러니까는 박정희가 72년도에 유신헌법을 만들어요. 유신헌법 전에 지가 만든 헌법이 있었어. 근데 그 헌법을 마비시키고 중단시키고 지가 유신헌법으로 바꾸는 거야. 그 유신헌법이 뭐냐면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다. 대통령이. 긴급조치권이라는 건 뭐냐. 지멋대로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헌법을 중단시킬 수 있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안이 긴급조치권이야. 그런 개딱지 같은 법안을 헌법을 만들면서 자기 체제를 자기가 뒤엎는 게 친위 쿠데타야. 근데 언제도 그게 전두환 때야 노태우 때야. 노태우 때도 친위 쿠데타를 준비했다고. 그러니까는 자기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친위 쿠데타예요. 맞죠? 친위 쿠데타라는 게 뭐냐면 지가 일으키는 거야. 자기 편이 일부러 어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헌법을 중단시키고 긴급한 상황임을 선언해갖고 바꾸는 거야. 그게 친위 쿠데타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 폭동을 유도하는 거 아니냐. 계엄령 선포하고 싶어서.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친위 쿠데타라는 건 늘 그런 식이라는 거죠. 어떤 사건을 유도해. 뿌락지를 시켜서 뭔가 폭동을 유도하고 폭동을 핑계 삼아서 강제 진압을 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을 중단시키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그게 친위 쿠데타인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친박들이 계속해서 인터넷상이나 또는 SNS를 통해서 국회 해산론을 펼치고 있는 건 이건 친위 쿠데타를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망치부인님 너무 편향적으로 존경받는 박 대통령을 뭐라 하시네요. 너 박근혜지. 너 내가 소리 질러갖고 목 상하길 바라는 거지. 비웃고 넘어갈게.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우리나라 헌법상 국회가 스스로 해산한 건 4.19 혁명 때 1번이었고 나머지 국회를 3번 해산한 게 박정희의 5.16 쿠데타 때,
박정희의 72년 유신 쿠데타 때,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의 79년 12.12 쿠데타 때, 그렇게 군부 독재자들만이 국회를 해산했는데, 지금 박근혜 지지자들이 빈번하게 일베나 박근혜 지지자나 국정원이나 국회 해산을 떠들고 다닌다. 6월 민주항쟁으로 이뤄낸 87년 직선제 개헌에서 국회 해산권은 전면 삭제됐다. 정 의원은 헌법이 불허하는 국회 해산을 주장하고 나선 셈이다. 그래서 이제 6월 민주항쟁으로 87년의 직선제 개헌에서 국회 해산권은 전면 삭제됐다. 대통령한테 국회 해산권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 국회 해산을 주장하고 나선 거다. 정 의원의 발언을 접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경 대변인은 즉각 브리핑을 통해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막말이다. 원 구성협상이 조금 지연된다고 아예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니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라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더욱이 19대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 이런 게 부의장을 했다는 거야. 국회를 부정하는 막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싹 사퇴하면 돼. 그러면 국회 아무 문제 없어. 새누리당만 집단적으로 싹 사퇴하고 그 자리에 새로 뽑으면 돼. 새누리당만 사라지면 대한민국 국회에 아무 문제 없다니까? 이 대변인은 이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즉시 국회 해산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대국민 사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새끼 제명을 해야지 이런 거는. 그는 또 청와대를 겨냥해 최근 20대 국회 원구성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설이 불거지고 있다. 정 의원의 발언이 한 개인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이나 친박이나 청와대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게 뭐야? 청와대에 입김이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바라는 건 국회를 무산시켜라. 국회를 해산시켜라. 국회를 무용지물 만들어라. 그러니까 19대 때 새누리당이 모든 법안 통과 안 시켜준 거 아니냐. 그거를 지금 더민주당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당의 서주호 서울시당 사무처장도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당 정가빈 의원님 지금 누가 때문에 국회의장 선출을 못하고 있나요? 라고 반문한 뒤 총선에서 참패하고 국회 운영 새누리당 마음대로 못하니까 차라리 해산하고 폭군 박근혜 대통령 마음대로 노골적으로 독재하겠다는 건가요? 라고 질타했다. 어메. 여기 서주호 전 의원도 똑같은 얘기 했네. 이 사람 전 의원이지. 똑같네. 맞네, 맞아. 예, 이거네. 국회를 해산해서 독재자 박근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냐? 아휴. 다른 서주호야? 서기호인가? 의원은? 하여간 지금 이 얘기 그 다음 제가 이제 그동안 못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제 문재인 전 대표한테 요구한 게 그 호남의 곳곳을 누벼라. 그걸 요구했잖아. 뭐 언론사 끌고 가지 말고 호남의 구석구석을 자주 가라. 그 보름 동안에 6군데 갔더만. 예. 들은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한테 내가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호남의 구석구석을 누벼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난 보름 동안 문재인 대표가 6군데를 갔대요. 6군데를 갔는데 이게 나중에 언론 보도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요구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요구했던 그대로 언론을 데리고 가지 않고 그냥 구석구석을 돌아라. 그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문재인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지금 줄어든 것 같아. 뭔가 지금 호남의 분위기가 살짝 변화가 있긴 있었어. 뭐냐 하면 대놓고 문재인 반대 입장 목소리가 좀 줄어드는 분위기. 난 그 이유가 뭔지 몰랐더니 보름 동안에 6군데를 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 자맹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나는 계속해야 된다고 봐요. 포기하지 말고
나는 왜냐? 물론 호남이 끝까지 반문을 포기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문재인이 최선을 다했다는 기록은 남겨둬야 돼. 최선을 다했다는 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 내가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의 구석구석을 가면서 스킨십을 해야 돼. 호남 사람들 다른 거 없어. 호남은요, 경계심이 되게 강하지만 일단 딱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일단 그 말을 섞었다. 그러면 정을 되게 또 빨리 줘요. 정을 너무 잘 주기 때문에 그리고 배신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심이 높은 거야. 나는 문재인 대표가 계속 호남을 돌아다니면서 호남 사람들과 스킨십을 높여야 된다. 그것도 막 그 세과시하면 안 되고 절대 세과시하지 말고 그냥 구석구석을 돌아가서 뜬금없이 장날 같은 데 가서 막 만나고 이야기하고 나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야 문재인이 살아야 야권 대선 후보 모두가 살아. 문재인이 살아야 야권 대선 후보 모두가 살아. 문재인이 죽으면 야권 대선 후보가 동반하락해. 묘한 현상이야. 내가 보기엔 그래. 그래서 문재인을 살려야 돼. 그러니까 호남을 자꾸 돌아다니는 거는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봐요. 예. 내가 내가 바랬던 바를 직접 들은 건지 누가 조언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박원순 시장이야. 내가 박 시장더러 섣불리 대선 경쟁에 뛰어들지 말고 시장 업무에 충실하라 그랬잖아. 섣불리 대선 경쟁에 막 들이대지 말고 그리고 시장으로서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더니 박 시장이 바로 충청북도로 가기로 했던 충청도 일정을 취소하고 구의역 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사과를 했더만, 예. 박 시장이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갖고, 지금 이제 이런 서울 메트로에 외주, 그거 주지 않겠다. 근본적으로 외주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 그걸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구의역 사고를 전면적으로 직접 뛰어들었어. 그쵸? 태도가 하루 만에 바뀌었어. 예. 그니까 그 영상 있어요? 그 영상 좀 갖고 와봐. 예. 박 시장이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 우리 세월호 때 박근혜 봤죠? 세월호 때 박근혜는 눈을 안 깜빡거리고 눈물쇼를 한 다음에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높은 사람 누구도 경질하지 않았어요. 그거 알죠? 세월호 문제로 퇴임한 고위간직이 아무도 없어. 근데 박 시장은 뭐 했냐면 교통관리 담당자, 메트로 관리를 담당했던 공무원 잘랐어요. 예, 파면했어. 파면하고 그리고 어디 부구청장을 바꿔드렸어. 근데 나는 기사가 왜 명예기관사라고만 집중하는지, 나는 이 기사를 명예기관사에다가 집중하는 거, 난 이거 참 의도적인 곡해라고 봐요. 예. 이건 지금 박원순이 공식 사과했다는 게 중요한 건데, 명예기관사를 검토 중이다. 그 부분을 일부러 막 기사 제목으로 뽑는 거야. 그래서 사건의 본질적인 해결에 관심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도 제목으로 박 시장이 문책성 인사했다는 얘기를 보도하지 않아. 기사는 제목으로 말해야 되는 거야. 박 시장이 지금 서울시 공무원 중에 그 메트로 담당, 이 사건 관련 담당자를 잘랐어요. 그리고 지금 인사를 단행한 거야. 고위 공무원을 잘랐는데 그 부분을 제목으로 아무도 다루지 않고 박원순이 명예기관사를 검토 중이다. 그 얘기만 보도하는 거야. 그러면 그 밑에 준비된 댓글러들이 나타나서 이번 반복된 인명사고에 정말 지금 이거는 내가 볼 때 명예기관사는 그냥 보조적으로 들어간 얘기인데 그거를 제목으로 뽑아. 그럼 그 밑에 이 심리전단만 새끼들이 달라붙어갖고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하면서 박원순 욕하는 그런 댓글을 유도하려고 이 새끼들이 그렇게 지금 판을 짜고 있는 것 같아. 자.
이유열을 막론하고 이번 반복된 인명사고에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꿈을 지켜드리지 못한 시장으로서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의 슬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0일 유가족을 찾았지만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제 31일 비로소 만난 유가족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요. 언론에서 박 시장이 사건 발생 3일 만에야 나타났다. 이 새끼 이것도 거짓말이네. 30일 날 한번 찾아갔었구만. 먼저 갔었는데 그 부분은 언론에서 절대 얘기를 안 한 거야. 야, 진짜 이 쓰레기 같은 것도 진짜 그러니까 언내기네. 같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그분들의 슬픔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고인에게 있다는 섣부른 메트로 측의 발표로 고인과 유가족들의 마음과 그 고통과 상처를 드렸습니다. 이 또한 책임자로서 사죄드립니다. 영정사진조차 없어서 고등학교 때의 사진을 졸업 앨범을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쓴 빈소 앞에서 청년의 꿈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정말로 부끄럽고 참담했습니다.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영면을 빕니다.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게 무슨 영상인지 아세요? 아무도 박원순 시장의 진심을 보도해주지 않아서 박원순 시장이 매주 페이스북으로 방송을 하는데 자기 페이스북 방송을 열고 저걸 한 거야. 아무도 보도해주지 않아서. 기가 막히죠. 어? 박근혜 그 쥐어짜낸 눈물은 클로즈업해서 보도하는 언론이 박 시장의 이런 반성하는 마음이나 입장은 전혀 보도를 안 해.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북 라이브라는 방송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걸 민중의 소리가 보도한 거예요. 박원순, 시민의 질책 달게 받겠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한 외주 맡기지 않겠다. 박원순 시장이 1일 밤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로, 그러니까 1일 날 이미 내가 이제 그 외주 문제다 이걸 얘기했을 때 이미 박 시장은 이걸 인정한 거야. 1일 밤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로 사망한 직원 김모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페이스북에 참회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그래서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작업 중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30일 날 한번 가족들 찾아가고 31일 날은 빈소에 찾아가고 1일 날에는 구의역에 가고 3번이나 가서 빌은 거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의 작업 중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라면서,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게 왜 들리는데 오늘.
오늘 왜들 이렇게 전화가 많이 와? 생방송 중에 전화 제일 많이 온 날 같아, 오늘. 진짜. 금요일이라 이런가? 예, 다시. 박 시장은 그래서, 예. 야, 그니까, 이 참회 글도 올렸는데, 이것도 보도가 안 된 거야. 6월 1일 날, 참회 글을 올렸는데, 그 참회 글을 올렸다라고 보도한 언론이 없었던 거야. 야, 대단하네. 그죠? 여러분이 참회 글이 올라왔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박 시장이 이렇게 참회 글을 6월 1일에 올렸다는 거 이거 알고 계셨어요? 나만 모르는 거야? 야, 이 개새끼들 진짜. 아, 죄송합니다, 강아지 여러분. 이때 이 개는 강아지 개자가 아니야. 개살 갈 때 개자야. 아무 쓸모없는 이란 뜻의 접두어. 접두사. 예. 다 몰랐죠. 박 시장은 그래서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작업 중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라면서 작년에 이어 같은 사고였기에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한 자책감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어떤 말도 글도 쉽게 밖으로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라며 그동안의 침묵한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기관사가 꿈이었고 유달리 책임감이 강했던 청년의 꿈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죄드립니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질책 또한 달게 받겠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자성했다. 그는 엊그제 유가족들을 찾았으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만난 유가족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포스트잇에 쓰여진 구의역 현장의 말들을 아프게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오늘 빈소에서 다시 만난 유족들에게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은 형언하기 어려웠습니다. 라며 6월 1일날 또 간 거야. 이런 마음 잊지 않고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어떤 것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라면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서 지위 고하 없이 책임을 묻겠습니다. 산하기관의 외주 실태를 전수조사해 적어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한 외주에 맡기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그는 성찰과 반성의 자리에서 다시 말입니다. 다 그래를 뒤집겠다던 처음 마음에서 시작하겠다고, 안전과 안심을 다루는 일에 다 그래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 그래라는 관행과 맞서 시장인 제가 맨 앞에 싸워가겠다고, 그것이 시장의 사명입니다라면서 시민이 주신 힘, 시민을 위해서만 쓰겠습니다라고 다짐의 글을 끝냈다. 예. 이 와중에 박근혜는 지금 해외여행 가가지고 빗속에서 동원된 한류 그 공연 보고 샤이니 민호한테 피부 좋다는 칭찬 들어가고 신났다고 지금 사진 찍어서 보내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분명히요, 제가 뉴스에서 들었거든요. 예, 제가 분명히 뉴스에서 들었는데 뭘 들었냐 하면 그 서울시 공무원이 잘렸다. 문책성 인사를 해서 파면하고, 그리고 어느 구의 부구청장을 데려다가 바꿨는데 그 사람이 무슨 교통정책 전문가래. 근데 그게 언뜻 라디오 뉴스에서 지나가듯이 나오고 아무도 보도를 안 해. 예. 자, 하여간 좌우지간 그러니까는 박근혜는 세월호에서 304명이 죽었는데 문책성 공무원 인사 아무도 안 했어. 고위 관직 자기 밑에서 일했던 책임자들 누구도 자르지 않았다고.
근데 박 시장은 사건 발생하자마자 그러니까 사건 발생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그 공무원을 담당 공무원 파면하고, 그리고 지금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그리고 지금 며칠째 반성하고 있는데 언론이 안 다루는 거다. 그러면서 마치 대선에 눈이 먼 나도 솔직히 박 시장한테 그동안 서운했어요. 내가 박 시장한테 섭섭했던 이유가 이거 뭔지 그 대권병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구의역 사고에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 그런 마음이었다니까. 근데 씨발 알고 보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언론에서 박 시장이 30일에도 가고 31일에도 가고 1일에도 가고 보도를 안 한 거야. 자, 잠깐만. 기사 찾았다. 박원순 구의역 스크린도어 희생자 빈소 찾아. 그리고 사고 책임자는 경질. 이게 6월 2일 기사예요. 6월 2일에 박 시장이 이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이 부분이 별로 보도되질 않아서 이제 보도하고 있어요? 예. 이 민중의 소리만 이렇게 보도해주고 박 시장 문제는 다른 언론사는 지금 보도를 안 해주고 있는 거야. 나쁜 놈 새끼들. 자, 이제 그 박 시장의 문책성 인사, 사고 책임자 문책했다는 거 증거 봤지? 그 다음 표창원 의원이 그 구의역 사고 뭐가 달랐다는 거지? 아유. 아유. 방금 전 본 영상은 우리 팟캐스트를 보시는 분들, 구의역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찾은 표창원, 자막을 읽어드릴게요. 두 손을 꼭 잡고 위로의 포옹을. 표 의원이 하루 전 페이스북에 남긴 글. 절대 아드님의 잘못이 아니다. 회사의 잘못이고 서울 메트로의 잘못이고 서울시의 잘못이고 대한민국의 잘못이다. 행복하게 일하고 꿈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은 자들,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들, 그 권한과 책임만큼 죄를 지은 것, 어머니 앞에서 말문이 막히고 우리 애 살려주시면 안 돼요. 말없이 고개 숙여 눈물만 흘리는 표창원.
어머니의 한 맺힌 눈물바람에 함께 두 손 부여잡고 눈물만 흘릴 뿐.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추가 희생자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이 2분짜리 민중의 소리 영상이 있는데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 같아요. 세월호 때 여당의 자세, 박근혜와 여당의 모습, 그리고 이 구의역 사고를 대하는 이게 더민주와 박 시장의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요. 아까 뭐가 있었냐면 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다음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드. 박근혜가 프랑스에 자기 유학했던 뭐 추억 여행, 유학했던 곳 가고 한류 공연 보러 다니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지금 미국은 미국의 국방부 관계자가 한국의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사드 배치 현실화되고 있다. 논의할 거다. 근데 뭐 그렇게 논의할 게 많지는 않다. 이미 현실적으로 다 논의가 끝나가는 단계다. 그런 식의 표현을 했어. 그죠? 한국 사드 배치 곧 발표한다. 발표하겠다. 여러분 지금요. 제가 그저께였지. 그저께 내가 사드 얘기했잖아. 그전가 어젠가. 그렇지만 또 사드 뉴스가 곧바로 나왔어. 미국에서도 보고 있냐 너네? 내가 사드 없던 일이 됐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지금 미국에서 사드 한국 곧 배치한다고 발표한 거야? 내가 다루기 전에는 안 나왔어. 사드 얘기가. 근데 내가 이거 없던 일로 되는 것 같다 그랬더니만 바로 이 발표가 나왔어요. 미국 사드 한국 배치 곧 발표하겠다. 중국의 경제보복, 한반도 긴장 고조 등 후폭풍 예고되고 있다.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국 배치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혀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중국은 사드 한국 배치 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도 경고한 바 있어 가뜩이나 불안한 수출 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군사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일 현지 시간으로 2일이니까 내가 방송한 그때쯤이야. 2016년 아시아 안보회의 참석자 싱가포르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4일 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서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 사드 배치 문제는 많이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미 관련 계획이 진전되고 있다고 말해 조만간 사드 한국 배치를 공식 발표할 것을 강력히 시사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이와 관련 극복해야 될 많은 기술적 문제들이 남아있다면서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곧 공개적 발표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확한 시점을 얘기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곧 공식 발표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카터 장관은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 러시아의 강한 반발에 대해 이것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한미동맹의 결정적 사항이라고. 이런 미친.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받는 것을 왜 남한을 희생시켜서 막느냐고. 이런 결정을 이행하는 문제도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일련의 결정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관리들이 지난 4월 4일부터 가동한 사드 배치를 위한 미군 공동실무단의 협의와 관련해 풀어야 될 기술적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면서도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지금 나라가 지금 쑥대밭이 될 위험에 있는데 박근혜는 지금 프랑스에 놀러 갔어요. 샤이니 민호 만나가지고 피부가 좋으시네요.
그러고 있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외교적으로 이렇게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아프리카 세 나라에 가서 생쇼를 하고 그리고 나서 빈 가방이라는 거 다 들통나고 이제 프랑스 가서 한류 공연 보고 자빠져가지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네가 아이돌 콘서트 볼 때야? 어? 지금 사드가 배치된다. 그럼 어느 지역에 배치되든 인근 5km 지역이 살인적인 전자파가 나온대잖아. 그럼 그 주변의 집값들은 다 개판되는 거야. 거기 일단 쑥대밭이 되는 거라.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데 그 사드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어?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말고 사드 배치할 데가 없냐? 다른 데 있어. 다른 데 사드가 있는데 왜 굳이 우리나라에 배치한다고 저 지랄이냐? 이미 망치 부인이 밝혀준 게 있죠. 쟤네들이 왜 자꾸 사드를 배치한다고 얘기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주식값 때문에. 무기회사 주식값 때문에.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한다고 떠벌리면 뉴스가 나오면 그러면 사드 유해 논란. 일본에서는 지금 저주파 소음 때문에 구토가 나고 어지럽대잖아. 어? 사드를 배치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사드를 배치할 것처럼 저렇게 떠벌려서 그 사드를 제조하는 회사의 주식값이 폭등을 한다는 거야. 그거 우리 지난번에 3월달인가 우리 그 관련 주식 그거 그래프까지 나왔잖아. 사드를 배치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갑자기 그 주식이 뜨는 거야. 지금 그걸 위해서 저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프랑스에 추억여행 갈 때냐? 죄 없는 프랑스 시민들은 지금 홍수에 시달리고 있고, 부끄러워가지고, 반기문도 부끄럽고, 박근혜도 부끄럽고, 국제사회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예. 볼만 하셨나요? 예. 잠깐만. 대통령이 오면 그 나라는 재앙이 오는 것 같다가 뉴스로 나왔어요? 어느 뉴스? 예, 잠깐만요. 이게 뉴스로 나왔어? 프랑스 물난리 뉴스? 잠깐만. 아니 내가 굳이 이 뉴스를 다시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뉴스인 것 같아서. 아까 비슷한 뉴스구나. 예. 파리 센느강 일부 범람, 루브르 예술품도 대피, 자연재해 사태 선포, 테러 파업에 이어 홍수로 프랑스 파리에 며칠 동안 기록적인 많은 비가 내리면서 센느강이 일부 범람했다. 그 현지 시간 2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3일이죠. AP와 AFP 통신,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세느강 수위는 계속 높아져서 3일 정오께 평소보다 6m 높은 최고 수위에 달할 것으로 예고됐다. 파리 경찰은 세느강 인근 지역, 이거 아까 봤던 내용이죠. 예. 아니 나는 또 이제 독일 남부에도 폭우가 계속되면서 할머니와 딸, 손녀 등 일가족을 지하실에서 익사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물이 너무 급속하게 불어나서 대피할 시간이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독일에서는 지난주에 4명이 폭우로 숨져 전체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는 독일만 폭우였는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방문하면서 프랑스도 폭우가 그런 거군요. 예. 네. 자, 뭐 아까 봤던 뉴스가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있었던 참사를 기억하기 때문에 난 누가 그걸 좀 정리해서 쓴 줄 알았어. 그건 아니네. 누가 그러겠지. 독일은 안 갔잖아. 그래. 지난주에 프랑스에 비 안 왔는데 박근혜가 가니까 비 오잖아. 독일은 지난주부터 온 거고. 그 얘기 한 거야. 자.
자, 오늘 방송 볼만 하셨나요? 예, 볼만 하셨다라면 예, 추천 부탁드리고요. 예, 추천 안 하신 님들 예, 오늘 밤 예, 자다 일어나서 이 이불과 빤스를 빠는 고통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방송이 재미없으면 안 보러 오셔도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러 오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을 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름 불러주지 않아서 기분 나빠서 후원 안 할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각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참세상님, 풍행국님, 여비곤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응원은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생방송 사수해주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제가 요즘에 대선 승리를 위해서 예, 새벽 기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우려는 대통령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예, 우리가 세우려는 대통령을 왕이라는 단어에다가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평하심을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러면 왕이 주의 백성을 정의롭게 재판할 것이며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산과 들에는 번영과 평화가 산들에는 번영과 평화가, 언덕들에는 정의의 열매들이 넘칠 것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변호할 것이며 궁핍한 자의 자녀들을 돕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벌할 것입니다. 왕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 정의가 싹트게 하시고 달이 뜨기를 그칠 때까지 풍성한 번영이 있게 하시옵소서. 왕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불쌍한 사람들을 구출할 것이며 왕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는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죽게 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 줄 것입니다. 왕은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눈에는 그들의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고 태양이 있는 한 그의 이름이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라며 모든 나라들이 왕을 통해 복 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를 가리켜 행복한 분이라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바꿔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다음 우리의 새 대통령에게 주시고 주의 공평하심을 우리의 다음 지도자들에게 주소서. 그러면 그들이 주의 백성을 정의롭게 재판할 것이며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산들에는 번영과 평화가, 언덕들에는 정의의 열매들이 넘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를 변호할 것이며 궁핍한 자의 자녀들을 돕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벌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 정의가 싹트게 하시고 달이 뜨기를 그칠 때까지 풍성한 번영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새 대통령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불쌍한 사람들을 구출할 것이며 새 대통령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는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죽게 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 줄 것입니다. 새 대통령은 악한 자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그들의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새 대통령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고 태양이 있는 한 그의 이름이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라며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 복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를 가리켜 행복한 분이라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새벽에 제가 하나님 이 땅에 정말로 필요한 지도자를 주십시오 라고 울며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발 기독교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발 기독교 이야기 하지 말라는데 자꾸만 기독교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종교의 언어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세워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전에 민주주의적 대통령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언론의 총칼에 난도질당해 죽임을 당할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새로 올바른 대통령을 세워내서 그들이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위해 싸울 때 그들 편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인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지동천이라고 많은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이 우리를 위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차피 갈 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만들면서 가고, 빛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를 불태워 빛이 되면 됩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하니까. 누군가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지난 한 주간에도 죽어간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일에는 더 이상 이런 어이없는 죽음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종교가 다르더라도 여러분의 방식으로 기도하며 이 길 함께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다음 방송은 주일 저녁 8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